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어요. 남편은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어 여자 후배들이 쉽게 다가가기 힘든 선배였어요. 그래도 언뜻 다정하게 세심하게 선후배를 챙겼고 동아리 일 꾀부리지 않고 나서서 잘하는 성격이라 여자 후배들이 꽤 호감을 가지고 다가갔는데 칼같이 쳐내더라고요. 남자 선후배들은 남편을 꽤 신뢰하고 좋아했고요. 저랑은 그렇게 얽힐 일이 없었는데 우연하게 3학년 여름방학에 유럽 여행을 갔다가 너무 우연히 오스트리아 빈 벨베데레 궁전 미술관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림을 좋아해 같이 유럽 여행 간 친구들은 관광지를 돌았고 저는 저 혼자 하루 일정으로 미술관 투어만 했고 저녁에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 역시 좋아하는 그림이 있어 혼자 친구들이랑 떨어져 왔더라고요. 낯선 곳에서 어색한 사람과 만났지만 좋아하는 것이 같다 보니 얘기도 잘 통했고 생각보다 말수가 많았고 배려가 많은 선배였구나 싶었죠. 2학기 개강하고 학과 전공 공부에 동아리 모임, 스터디 모임, 알바까지 하며 바쁘게 보내다 남편이 제가 좋아하는 화가의 레플리카 전시회를 하는데 같이 보겠냐고 했고 같이 전시해보고 밥을 먹었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 어색하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그림 보면서 화가에 관해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고 레플리카 전시회라 진품 보고 싶다고 했더니 꼭 자기랑 같이 가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거 진품 뉴욕 모마에 있는 걸로 아는데 했더니 알고 있다며 기회가 되면 같이 가자 하는데 왠지 이 사람이랑 같이 가서 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호감을 가지다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 공대 다니는 남자의 무뚝뚝한 동아리 선배 이미지와는 다르게 사귀니 정말 다정다감했고 뭐든 제가 우선이었어요. 동아리 선후배들이 다들 남편 다시 태어났냐고 할 정도로 저한테 잘했어요. 악몽 같던 4학년 취업 전선에서도 선전해서 둘 다 취업했고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6년 정도 정말 예쁘게 사랑하고 있을 때 남편이 프로포즈했고 서로 집에 인사도 갔고 무난히 결혼하겠다 생각했죠. 그런데 저는 아픈 가정사가 있어요. 엄마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이유는 외가에서는 아빠의 무관심과 바람으로 인한 우울증이었고 친가에서는 엄마의 의부증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보지도 못했고 그저 엄마는 조금 우울해 잘 웃지 않는 사람, 아빠는 그저 말이 없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저는 충격이 커서 학교도 한 달 정도 못 나갔고 아빠는 엄마의 생을 끝낸 이후에 끝내 침묵하셨어요. 혼자 엄마 일기장에서 찾은 엄마의 이유는 아빠의 무관심과 외도였고 엄마는 혼자 가정을 지키고 아빠에게 매달리고 혼자 스스로 돌아가신 거였어요. 대학에 합격하고 독립하면서 아빠와는 한두 달에 한 번 문자로 안부 정도만 물었고 재혼은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에게는 그저 엄마가 아파 돌아가셨다고만 했고 아빠랑은 조금 서먹한 사이 정도였다 말했어요. 자존심에 오픈하고 싶지 않는 가정사였어요. 그 후로 저는 연애가 어려웠어요. 호감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면 사귀다 소홀하다 싶으면 헤어지자 했어요. 왜냐면 더 사귀다 나도 엄마처럼 버림받고 아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러니 제대로 된 연애가 힘들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3번 정도 사귀다 길게는 2달, 짧게는 20일도 못 넘기고 헤어졌고 2학년 때는 150일 정도 사귀다 남자 측에서 지쳐서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을 만나 연애를 제대로 했는데 그렇게 오래 연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편의 끊임없는 애정과 배려였어요. 세상 어느 누구보다 내가 제일 예쁘고 최고였어요. 아, 나도 안정적으로 사랑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전에 다른 연애와는 다르게 불안하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그 전 연애에서 자신의 외적인 면만 보고 사귄 여자들과는 성격도 맞추기 힘들었고 취향이나 대화가 통하지 않아 힘들었대요.
저한테 호감은 있었지만 무턱대고 표현할 수 없었다가 오스트리아에서 보고 더 호감이 갔고 취향에 성격까지 맞아 혼자 가슴앓이하며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조금씩 준비하던 와중 남편 오피스텔에 갔다가 남편이 커튼 다는 사이 전화가 왔고 남편 절친이 오고 있어 절친일 거라며 스피커폰으로 좀 돌려줄래? 라고 해서 전화 받고 돌려줬어요. 저는 전화의 발신자가 남편 절친 이름이 아닌 모르는 여자 이름이라 누군지 불안해하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받았죠. 어떤 여자가 오빠 오늘 저녁에 땡땡 오빠랑 저번에 만난 곳에서 봐요. 그러더라고요. 분명 저녁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같이 저녁 못 먹는다 했던 남편이었는데 남편은 순간 당황하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잡은 채 화장실로 달려갔고 문을 잠그고 그 여자랑의 카톡을 봤죠. 뭐 별 내용은 없었어요. 일반적으로 그 여자의 호감의 질문이었고 남편은 그저 네로 짧은 답변 혹은 답변을 하지 않았죠. 근데 어제 카톡에 오늘 저녁에 만나고 싶다는 톡을 남편이 보냈더군요. 저는 그 순간 절망으로 엄마 얼굴이 보이면서 도망쳐야 해. 내가 나를 해야 할 거야. 어서 도망가. 그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러곤 집으로 갔고 모든 연락을 다 끊고 회사에 연차를 내고 집에 불도 안 켜고 혼자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집에 찾아오고 울고불고 문 두드리고 남편 절친도 와서 오해라고 제발 만나달라고 했어요. 3일쯤 지나 아빠가 오시고 설득하셔서 저는 남편과 만났어요. 남편이 하는 말은 절친이 오래 짝사랑하던 여자친구가 있어 같이 보러 갔다가 전화 온 여자와도 만났다.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했고 나름 선을 지켰다. 절친 짝녀가 절친이랑 둘이서 보는 건 부담스러워 못 만나겠다고 해서 절친 부탁으로 넷이서 딱 한 번만 더 만나자 해서 먼저 만나자는 연락을 했다. 정말 맹세코 부끄러운 마음 따위 먹지 않았다. 절친도 와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자꾸 엄마 얼굴이 기억나고 손이 떨리고 남편을 도저히 볼 수 없겠더라고요. 우는 내 얼굴을 감싸는 남편 손을 쳐내고 더럽다고 너도 똑같다고 3일 동안 분명히 말 맞춰 짜놓고 나를 흔드는 거라고 남편에게 모진 말을 다 뱉어내고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은 울고불고 안 된다고 했고 그래도 저는 헤어졌어요. 매일 찾아와 매달리는 남편 쳐다도 안 받고 그러면서 남편은 그저 얼굴은 보이지 않고 차에서만 퇴근하는 내 얼굴 잠시 보다 가고 하다가 정리됐는지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길 몇 달 뒤에 남편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에 남편이 누워있다고요. 정신없이 갔더니 위세척 받더라고요. 술에 수면제 마시고 자는 걸 어머니가 발견하고 응급실 옮겼다고. 남편이 살기 싫다고 너 없이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아파 안고 한참 소리내 울었어요. 둘 다 참 힘든 시간이었고 이런저런 이슈가 더 있긴 했지만 나보다 더 먼저 남편이 떠날까봐 겁이 나서 다시 잘해보자 했고 뉴욕 모마에서 모네 수련 작품 앞에서 프로포즈 다시 받고 결혼했어요.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런데 1년이 지날 무렵부터 문제가 시작됐어요. 저는 결혼하니 오히려 더 안정되고 엄마 그림자에서 벗어났다 생각이 드는데 남편이 문득문득 왜 나 버렸어? 왜 나 힘들게 했어? 왜 나 살기 싫게 했어? 이런 말을 해요. 같이 공원 걷다가 TV 보다가 자주는 아니어서 그 말을 할 때마다 미안해 그러고 말았어요. 주중엔 서로 일에 치이고 주말엔 같이 영화 보고 얘기하고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문득문득 남편이 나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 나한테 왜 그랬어? 그래요. 그럼 또 저는 미안해 그 말만 하고 입을 닫아버려요. 평소엔 너무너무 마음 맞게 잘 지내거든요. 티키타카도 잘 되어 대화는 늘 웃게 되고요. 그러다 어제 시댁 문제 때문에 말다툼을 했고 저는 너랑 사는 게 참 힘들다는 말을 했어요. 저는 침실에 남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울면서 얘기를 하네요. 너의 거친 말들이 독한 말들이 자꾸 되새김질된다고.
헤어질 때 표정 몸짓이 자꾸 자기를 집어삼키고 찔러댄다고. 내가 아픈 만큼 너도 아팠으면 좋겠다고. 너도 그 고통 받아보게 하고 싶다고. 자기는 숨이 타들어갈 듯 고통 속에 몸부림칠 때 너는 멀쩡히 회사 다니고 사람들과 웃고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 말을 듣는데 또 엄마 얼굴이 생각이 났고 도망쳐 라고 누가 제 귀에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또 남편에게 이혼할까? 그럼 다 끝낼 수 있는데 그랬어요. 남편은 멍하게 제 얼굴을 보더라고요. 나만 놓으면 되는 관계인데 나는 너를 놓지도 못하네. 그러면서 또 한참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소파에서 남편이 자더라고요. 해장국 끓여 서로 말없이 먹고 저 샤워하고 나오니 갑자기 아기를 낳고 싶다며 잠자리를 하고 싶어 하네요. 거절했고 서로 말없이 지금까지 각자의 공간에 앉아 있어요.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정말 제가 미워져 아프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정말 저한테 그 헤어진 시간만큼 복수를 꿈꾸는 걸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 보고 누군지 알까 걱정도 되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써요. 저에겐 5살 터울 오빠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했고 명문대 졸업 후에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공부하더니 전문직도 해서 대형 법인에서 일하고 있어요. 새언니랑은 4년 전에 결혼해서 3살짜리 조카 하나 있고요. 저희 집은 지방 광역시이긴 한데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어서 유복한 편이에요. 은퇴를 빨리 하시긴 했지만 사업하시며 번 돈으로 건물도 세우셨고 주변 시세 보니 월세 약 1,000만 원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이지만 땅을 여기저기 사놓으셨어요. 시세 조회해보니 한 50억은 될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현금은 많이 없으신 것 같고요. 새언니랑 오빠는 친구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했고 새언니네 아버님이 전문지식이더라고요. 새언니는 회사 다니고 있고요. 새언니가 결혼할 때 서울 도심에 20평짜리 갭투자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부동산이 난리 나면서 그게 시가 8억 가까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건축 호재도 있고요. 재건축은 거의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조카 태어나면서 새언니네 부모님이 손주가 예쁘고 당신들 딸 육아에 일까지 하느라 고생한다고 베이비시터 비용에 보태쓰라고 월 100씩 용돈 겸 주신대요.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주고 이런 것보다 당신들 인생이 더 소중하신 스타일이라 골프에 여행에 모임 다니면서 바쁘게 사세요.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스타일이셔서 터치는 전혀 없는데 새언니네처럼 평소에 주시는 건 없어요. 새언니랑 오빠랑 요새 자꾸 집값 때문에 싸우느라 오빠가 힘들어 하더라고요. 서울 도심 전세 6억에 20평대 아파트에서 4년 전 신혼 시작해서 쭉 살고 있는데 그 6억은 저희 아버지가 결혼 때 해주신 돈이에요. 전세 만기가 다 되었고 그동안 그 동네 동일평수 전세 시세가 8억에서 9억이 되면서 집도 좁고 이사를 가야 할 형편이에요. 새언니는 이번 전세가 만기되면 최소 34평 이상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으니 또 20평대로 더 싼 동네로 알아보거나 동급에 이사가며 전세대출까지 받게 생겼다고 매일매일 우울해하고 오빠는 그걸 또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자기 탓만 하고 있어요. 참고로 새언니 명의 아파트는 전세금 돌려주는 문제도 있고 양도세도 그렇고 매매해도 재건축 후에 판다고 놔둘 거라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4단계 전에 오빠네에서 밥도 먹고 오빠랑 새언니가 집 보러 간 사이에 조카를 잠깐 봐준 적이 있는데 새언니 눈치를 엄청 보더라고요. 진짜 무슨 사모님 모시는 줄 알았어요. 새언니가 집 보러 간다고 준비하면서도 돈 없어서 18평 아파트에 살 판이다. 친구들이 선으로 결혼해서 강남에서 신혼집 시작하는데 난 이러고 있으니 정말 속상하다. 징징대는데. 아니 그렇게 부러우면 강남 사는 남자 만나지 그랬어요. 하고 싶은데 오빠는 거기에다 대고 미안하다. 내가 못나서 그렇다. 내가 더 열심히 할게. 꼭 좋은데 매매해서 살자. 이 소리 반복하고 진짜 등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새언니가 우리 부모님께 6억을 다시 드리고
우리 아버지 명의로 서울 도심 34평 아파트 전세로 얻어달라고 오빠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오빠는 엄마한테만 살짝 이야기해놓은 상황이고요. 새언니가 가고 싶어하는 아파트 34평 시세 보니 10억 후반이던데 저희 아버지 현금은 없으시거든요. 사실 오빠네 신혼 전셋집도 아빠가 가지고 있던 현금에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해주신 거예요. 이번에 4억이 더 필요하니 부동산 담보대출 추가로 받으셔야 할 텐데 지금 대출도 막혔을 뿐더러 설사 한다고 해도 내일 모레 70대 노인이 아들 집 해준다고 원금이자 수십 년 갚아야 갈 판이고 무엇보다 결혼할 때 전세를 해줬는데 올랐다고 또 해줘야 되나요? 새언니가 예쁘고 집안도 좋고 그렇지만 저희 오빠도 직장인이지만 전문직이고 젊은 나이에 연봉 1억 가뿐히 넘고 오빠의 연봉은 더 올라가기만 할 거고 나중에 개업하면 수입도 훨씬 더 늘어날 건데 새언니랑 집 때문에 싸울 때마다 새언니가 자기는 집도 해오고 돈도 벌어오고 친정 찬스로 추가 수입도 가져오는데 학군 생각해서 최소 거기에 살아야겠다고 오빠가 어떻게 해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자기가 일하는 게 좋다 해서 나가는 건데 말이죠. 오빠가 먼저 언니 복직 전에 도우미 쓰고 집에서 애 보는 게 어떻냐고 했는데 새언니가 답답하다고 싫다고 해놓고선 지금 와서 저것까지 오빠 탓을 하며 30평대 집을 내놓으라니 당황스럽네요. 당장 이번 초 겨울에 이사가는 것 때문에 새언니는 징징대고 우울해하니 비위 맞춰주느라 야근하고 집에 와서 조카 씻기고 재우고 집안 싹 다 치워놓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오빠 월급도 조카 태어나면서 새언니가 다 관리하고 한 달 용돈 30으로 살고 있어요. 새언니가 어디에 어떻게 쓰든 노터치고 오빠가 너무 바빠 확인도 못할 거예요. 불화의 원흉이자 유일한 실수랄까. 흠은 전세로 시작하면서 집을 지금까지 안 샀다는 것 뿐인데 그건 오빠만의 결정도 아니고 둘 다 일단 지켜보자는 걸로 합의가 되었던 거고요. 형제는 우리 오빠랑 저 둘뿐이고 돌아가신 후에 아빠가 갖고 계신 건물만 오빠 줘도 4에서 50억인데 오빠가 저렇게 저 자세로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현금도 없으신 상황인데 집값 올랐다고 또 도와줘야 하나요? 엄마는 새언니가 그래도 집을 해왔으니 우리가 전셋집은 해주는 게 맞다. 좀 막막하긴 한데 일단 생각해보자 하고 있는데 답답해요. 객관적인 조언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최근 저에게 닥친 사고로 상담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타 카페에 조언을 구하려 올렸었는데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급한 마음에 여기에라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3살 푸들, 1살이 채 안 된 미니비숑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제가 살아가는데 많은 위안을 주는 아이들입니다. 혹여나 글이 불편할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다소 길더라도 잠시만 읽어봐 주시고 어떠한 조언이라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8월 26일에 저는 강아지 2마리와 9시쯤 산책을 나왔습니다. 한동안 비가 많이 와서 여유 있는 산책을 하지 못해서 기분 좋게 나서던 길이었고 3살 푸드라이가 사회성이 부족하고 강아지를 무서워하여 주택가에 강아지를 키우는 집을 지나갈 때 짖음 소리가 들리면 잔뜩 긴장하고 빠른 걸음으로 피해갈 정도로 겁이 많은 아이입니다. 겁이 많다 보니 인적이 드문 동산이나 주택가 작은 공원 산책을 좋아라 해서 평소에 자주 다니던 주택가를 통해서 작은 공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공원으로 가는 길에 개가 짖고 있는 한 주택의 견주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저희 강아지들을 보고 귀여워하고 인사도 했는데 저희 강아지는 앞에 말씀드린 듯 겁이 많은 아이라서 강아지 짖는 소리에 잔뜩 긴장한 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놀라지 않게 고맙습니다. 인사도 못하고 그쪽을 잘 피해서 지나가던 찰나에 대각선 앞쪽 대문이 없는 집에서 대형 리트리버가 저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서 아이들이 다칠까 줄을 당겨들었고 리트리버는 이미 저희 강아지들과 저를 덮친 상황에서 강아지들이 놀라서 허우적거리고 있고
저도 무서워서 살려달라는 심정으로 리트리버가 튀어나온 집을 향해 몇 번이고 견주를 불렀으나 견주는 나오지 않고, 좀 전에 지나쳤던 부부가 이 상황을 보고 놀라서 다가오는 와중에 비숑 하네스가 끊어져서 떨어지면서 아이가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숑인 아이는 1살이 안 되었고 많이 어리지만 견종 특성상 성격도 좋고 강아지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이었는데, 몇 배나 큰 개가 갑자기 돌진하니 많이 놀라서 도망을 가버렸고, 아이를 불러도 놀라서 도망가버린 상태라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혹여나 다니는 차에 사고라도 났을까 노심초사하며 쫓아가서 근방에 있던 공원에서 겨우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고 리트리버가 덮치는 순간에도 정신이 나가 있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잠시 뇌가 정지한 듯 했습니다. 많이 놀란 3살 강아지를 안고 도망갔던 1살 비숑을 옆에 끼고 정신없는 와중에 둘 다 무사해서 다행이라는 생각과 긴장이 풀려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도망간 아이는 물린 데나 다친 데는 없는지, 겁 많은 아이는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해야 했는데 어둡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라서 가만히 있질 않는 탓에 확인도 채 못하고 리트리버가 튀어나왔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와주셨던 이웃 부부가 그 집에 가서 상황 설명하는 듯 보였고, 그 집에서는 어르신 부부와 며느리가 나와 있었습니다. 견주분들께 말씀을 드리려 다가갔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못 본 부분을 보았는데, 그 커다란 개를 기르면서 헐거운 목줄이 헐겁다는 걸 알면 입마개라도 착용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가요? 마당에 큰 리트리버가 떡하니 있고 대문이 없는데 별도의 펜스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번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견주분들께 가서 지금 세상에 물리는 사고나 목줄이 풀어져서 일어나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큰 개를 키우는 건 아닌 것 같다.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줄이 끊긴 건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지 아니면 애당초 채우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고, 풀어놓을 거면 입막이라도 해놓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야기를 했더니 견주 어르신들은 목줄을 쇠로 해놓았기 때문에 안 끊어진다. 우리 개는 안 문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커다란 개가 갑자기 돌진하는데 안 끊어지고 세상에 안 무는 개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그대가 어머니께서 뭘 어떻게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이고 뭐고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제대로 된 단속과 사과만 받으면 되었을 일이었는데, 저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집 며느리로 보이시는 분도 목줄 잘 해놨다, 그게 끊어질 리가 없다, 개집 공사 중이다 등등 핑계만 대고 어디 다친 곳 있는지나 보자고 비꼬든 얘기하며 저희 아이들을 만지며 보려고 하길래 가뜩이나 놀란 아이들, 제가 조심스럽게 다친 곳이 있는지 보던 와중에 많이 놀랐던 비숑아이가 또 도망을 가버렸고, 한참 동안 쫓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아이를 잡아서 돌아와서 아직 1살도 안 된 아이인데 트라우마가 생길까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니 어머니께서 아이고 우리 애도 1살인데 하며 웃으시더라고요. 사과는 고사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 태도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혼자 생활하며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있고, 안 그래도 푸들은 겁이 많아서 애견 카페도 가기 힘들어하고 산책도 가기 힘들어하는 아이이고, 비숑아기는 한참 성격이나 성향 형성에 중요한 시기인 아이인데, 이런 아이들이 더 겁먹고 트라우마가 생겨 외출하는 게 힘들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정말 진심 어린 사과만을 바랬는데 사과를 받기는커녕 별거 아닌 듯 웃어넘기고, 우리 개는 쇠목줄 해놨다고 우리 개도 아직 어리다 라는 말과 어르신들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리트리버 1살과 미니비숑 1살 미만인 아이가 비교가 되나요? 일단 며느리로 보이는 분 연락처를 받고 늦은 시간에 그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상태를 보고 통화를 했고 깔끔하게 사과만 할 줄 알았지만 그 뒤에 따라붙는 온갖 변명에 진정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통화 중에 목줄이 잘 채워져 있지 않았다고 사고를 인정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황도 없어서 내일 전화를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다음날 출근길에 조치를 취했나 싶어서 사고가 있었던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바뀐 것이 하나도 없이 견주 할아버지께서 정말 아무 일 없다는 듯 너무 해맑게 리트리버와 놀아주는 모습에 더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전화드리니 남편분이 받았고 왜 사고 현장에도 없던 남편이 받으시냐고 하니 자기 집 일이고 자기가 가장이라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말씀드리고자 전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은 상황을 설명하고 그쪽은 이번 일 한 번 그냥 어떻게 넘어가면 끝이겠지만 우린 사고를 당한 피해자 입장이고 나도 아이들도 너무 놀랬다. 물리고 피나고 외상은 없었지만 집에 와서 보니 버둥거리는 아이들 잡고 있는다고 온몸이 다 긁혀있는 상태였고 물림 사고는 없었지만 똑같은 일이 다른 사람들한테 생긴다면 그때도 물림 사고가 없을 거라고는 어떻게 장담하냐. 그대고 어르신들의 인식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위해서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옛날 분들이라 좀 그런 게 있는데 말씀 많이 드렸다고 앞으로 주의하겠다 이해해달라더군요. 네, 주의하고 이해해달라는 거 좋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거기서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 통화를 마무리 지으려는데 그 남편분께서 긴장이 풀리셨는지 앞으로 자기네 동네로 오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개가 짖고 이웃들한테 피해도 되고 하니까 이제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든지 안 가든지 내가 판단할 일인데 당신이 뭔데 오라 오지 마라 그런 말을 하느냐. 길거리까지 죄다 전세 냈냐고 하니까 안 그래도 말해놓고 실수했다고 생각한다고 사과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싫고 해서 통화를 마무리하고 자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날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내가 어린 여자이고 금전적으로 얘기를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려니까 이러나 싶은 생각에 도저히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단지 내에만 살짝 돌까 싶어 나갔더니 안 그러던 비숑아이가 이상하게 막 짖고 달려들더라고요. 이게 그 사고 때문인 건지 모르겠지만 안 하던 행동을 해서 걱정도 되고 그런 행동들을 볼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이 생각나서 너무 힘이 듭니다. 견주분들께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신고하겠다고 언급하고 신고를 생각도 했지만 어떠한 보상을 원하고 했던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난으로 넘기려는 안일한 태도와 농담을 하는 걸 보니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사과를 한다고 해서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받은 피해, 아이들이 받은 피해, 다 보상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배상 금액을 당당히 요구해서 받아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중에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신 분들이 계신지 어떤 식으로 얼마나 요구를 해야 할지도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현명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밥 잘 먹고 잘 노는데 여러 번 산책을 다니면서 불안 증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 그대로 가는 곳마다 무시당합니다. 사람들이 유독 저에게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식점, 카페, 학원, 옷가게, PC방, 편의점 등등 처음엔 기분 탓이겠거니 하고 넘어갔지만 결코 기분 탓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일은 무수히 많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적어보자면 음식점의 경우 식사를 마치고 계산한 후 나가기 직전에 사장님께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를 했는데 사장님이 가까운 위치에 앉아 계시고 제가 충분히 들릴 만한 목소리로 얘기했는데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셔서 직원분이 대신 인사한 적이 있어요. 직원분이 인사해 주셨지만 인사 씹혔을 때 그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손님이 먼저 인사를 건넸을 때 무시해서 순간 속으로 뭐지 싶더라고요. 사장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니 직원분이 대신 수습하느라 진땀 빼고요.
순간 직원분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본도 안 된 사장님 밑에서 일하느라 매일매일 얼마나 가슴 졸일지 공감이 가서요. 카페에 갔을 때에도 바쁜 시간대에 간 것도 아니고 손님이 아무도 없을 때 갔는데 직원이 일하기 싫은 티 팍팍 내면서 귀찮다는 듯한 표정과 말투, 목소리로 틱틱대며 응대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 짓도 하지 않았는데 불친절하게 응대해서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제 착각일 수도 있으니 그냥 넘겼는데 여기서 문제는 20분, 30분 후에 다른 손님이 들어왔을 땐 세상 친절하고 깍듯하게 대하더라고요. 요즘은 뭐만 했다 하면 갑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직원분과 껄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왜 내 돈 내고 음료를 사 먹는데 기분이 상해하나 싶어 결국 나가기 전에 몇 마디 했습니다. 다른 손님 대할 때랑 저 대할 때랑 태도 차이가 너무 나던데요. 아까 다른 손님 대할 때는 세상 친절하게 대하고 목소리도 크게 말하더니 제가 주문할 땐 표정도 그렇고 말투도 그렇고 귀찮다는 듯이 행동하고 목소리도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작게 말하시더니 이러니까 본인이 찔리는지 해명한다고는 하는데 해명 듣고 나니 더 화가 나더군요. 직원 말로는 제가 오기 전에 어떤 손님이 오셨었는데 마스크 착용을 하시라고 몇 번씩을 말해도 마스크 착용을 안 하셔서 제가 왔을 때 그 손님처럼 말해봐야 소용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닌가요? 한마디로 자기 화풀이를 만만해 보이는 손님한테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사람 봐가면서 그런 식으로 비겁하게 행동하나 싶고요.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예민하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이 오고 갈 때는 인사 잘만 하면서 제가 오고 갈 때는 인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누가 봐도 억지로 하는 것처럼 정색이나 하고 말이죠. 제가 서비스직에 종사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약국에서 근무했던 적이 몇 년 있었는데 억지 요구하는 것만 아니면 손님한테 최대한 맞춰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말과 행동 또한 조심하려고 노력했었고요. 몇 달 전 유명한 브런치 카페에 갔을 때도 오전에 손님이라곤 저밖에 없었는데 직원 2명이 손님 들어오는 거 뻔히 봐놓고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고 심지어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다니는 학원에서조차 강사한테 무시당하고 저를 대할 때만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기분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원 강사가 다른 수강생 대할 때와 저를 대할 때의 태도가 천지 차이예요. 다른 수강생이 학원에 도착했을 땐 살갑게 인사하면서 제가 학원에 오면 딱딱하게 마지못해 인사하다시피 하고 오늘은 인기척이 들리자 핸드폰만 보며 입으로만 안녕하세요 라며 노룩 인사를 시전하더군요. 수업할 때 또한 다른 수강생들이 질문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목소리 톤 자체도 하이톤으로 바뀌면서 제가 질문할 땐 말 자르듯이 물어보는 것마다 아니요, 아니요 이런 식으로 단답하면서 정색하듯이 말합니다. 제가 수업과 관련하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부분을 그냥 넘어갔다간 시험 볼 때 지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질문하는 것마다 성의 없는 단답에 전부 3초 컷인지 매번 질문하는 사람 무안하게 만든다고나 할까요? 이건 너무 티나게 차별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다 언제 한번 크게 마찰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에게만 항상 적대적으로 대하니까요. 수업 과목 변경 관련해서도 미리 하루 전 아침에 연락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서야 답장이 오질 않나. 뒷북 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보려 노력해도 이해가 안 가네요. 학원 다닌 지 한 달쯤 되어 가는데 쭉 지켜보니까 수업 시간 50분 중에 강의실에 들어와 있는 시간보다 데스크 쪽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수업의 퀄리티에 비해 돈을 날로 버는 듯한 느낌이 강합니다. 저와 동시간대 수업 듣는 수강생 중에 몇 명은 말투가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들었을 때 이 세상 띠꺼움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한텐 잘 보여야겠다 싶은지 쩔쩔매듯이 행동하더군요. 저한텐 가차없이 막 대해놓고 말이죠. 저를 제외한 다른 수강생들은 수업 마치고 들어갈 때 학원 강사가 안녕히 가세요 라며 인사했을 때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는 것 같던데 정작 인성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한텐 굽신굽신대고 좀 착해 보인다 싶으면 다 잡은 고기 취급하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습니다. 뭔가 반대로 된 것 같지 않나요? 착하게 굴면 득이 아니라 독이 되어 돌아오고 손해만 보고 대접도 못 받는 게 현실인가 봅니다. 이런 패턴이 오랫동안 반복되다 보니 씁쓸하네요. 수업 과목 변경 관련해서도 미리 하루 전에 연락했는데 다음날 아침에서야 답장이 오질 않나. 정말이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학원 다닌 지 한 달쯤 되어 가는데 제가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다른 학원으로 옮기지 않고 다니는 이유 중 하나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컴퓨터 학원이 3곳 정도밖에 없을 뿐더러 다른 학원에 다니다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또 옮기기도 귀찮고 아쉬운 쪽이 참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내색은 안 하고 있지만 하루하루 엄청 속상합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남은 한 곳으로 또 옮긴다고 한들 다른 학원 가서도 편애와 차별이 존재할 테니 치사하고 더러워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더라도 직원이 대놓고 인사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너무 속보이게 행동합니다. 저한테만 정색하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는 것 없이 밉다 이런 심리인 건지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제가 겪었던 일을 말했더니 엄마는 그러든 말든 왜 신경을 쓰냐며 네가 다가가기 어려운 성격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꼭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말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평소 화를 거의 안 내는 편에 속하고 카페, PC방 이런 곳을 가더라도 필요한 용건만 말하고 방역수칙을 비롯하여 기본적인 것들은 다 지키는 편이며 학원에 도착했을 때 수업 마치고 귀가할 때 제가 먼저 살갑게 인사하는 편인데 착하게 구니까 호구 취급하는 건지 적어도 사람 대하는 직업이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친절하게 대할 거면 다 친절하게 대하고 불친절하게 대할 거면 다 불친절하게 대해야 하는데 어쩜 일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나가면서 직원분한테 안녕히 계세요 하며 인사를 건넸을 때도 돌아오는 건 정적뿐이더군요. 같은 행동을 하는데도 사람들 태도가 극과 극으로 갈려 이제 사람이라면 정말 환멸이 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복이 없어서 이유 없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가요? 요즘 들어 인생을 헛살아온 것 같아 부쩍 회의감이 듭니다. 요즘 시대는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말이 와닿는 것 같아요. 이대로라면 인류애고 뭐고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혹시 저 같은 분 계신가요?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참고로 제가 가장 극혐하는 부류가 강량약강인데 강량약강 없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네요. 우연히 방보되면 더 이상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쯤 되면 일부러 노리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CCTV는 영상만 녹화되고 음성은 녹화되지 않으니까요. 아마 그중 일부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법을 믿고 이리저리 남용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법도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했을 때 법적 효력이 적용되는 것이지 이를 개판으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닌데 시간이 흐른 탓도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 관련 법 조항이 생기고 나서부터 불친절한 사장, 직원이 점차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면서 손님한테 싫은 티 팍팍 낼 바엔 그만두는 편이 서로에게 윈윈이지 않을까요? 비슷한 뉘앙스의 글이 올라왔을 때 해당 댓글에 성격적인 결함이 없다면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의 문제일 것이다. 꾸미지 않아서 그럴 것이다. 라는 식의 댓글들이 몇몇 보여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유야 어찌됐건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 대우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며 공적인 자리에선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갈 때마다 매번 꾸미는 것도 일이고요. 요즘은 화장 안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사회 분위기상 안 꾸미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일 수는 있으나
꾸미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 의무적인 사항도 아닐 뿐더러 꼭 격식 차려야 하는 장소가 아닌 이상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옷가게, PC방, 편의점 이런 곳은 편하게 가는 곳이지 않나요?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